다음 제2주제인 그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 인권이사의 결의는 조사위원회의 그 권고사항을 대부분 반영했습니다만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정인 교수께서 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연속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랑 대안적으로 임시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고려해봐라.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가 고려하도록 총회가 좀 보고서를 전달해달라 이렇게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인권이사회 결의에서는 좀 더 모호하게 포괄적으로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저스티스 메커니즘이라고 일단 그 가능성을 부정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단어 자체는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일단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계속적으로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COI가 1년으로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후속적인 작업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그 OHCHR에 설립될 어떤 스트럭처, 어떤 그 기구를 통해서 팔로우업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홍석필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형사재판 시스템, 메커니즘에 이제 해부하는 거를 이 결의로 채택을 했는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드리면 우리 신각수 대사님께서 이제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드는 로마 협약 채택 과정에서 그 한국 대표단을 이끄시고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시는 건 반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건 어렵죠. 예, 왜냐면 리비아나 다른 국가들 그 선례 사례들은 강력하게 지원하는 후원국이 없었던 것이고, 근데 북한의 경우는 지금 넘버 1, 2 이코노미를 자랑하는 중국이 북한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탈북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중국의 간접적인 책임, 직간접적인 책임에 또 거론되는 것과 같아서 사실 북한은 북한 혼자가 아니라 북한과 중국 그리고 과거에 현재 있는 어떤 과거의 그 공산주의 국가들의 어떤 그 잔류 멤버들과 또 많은 지원 세력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ICC라는 곳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국제형사재판소에는 개인의 처벌을 위한 것이지만 그 개인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고 그리고 신병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존하는 권력의 지도자의 신병을 확보한 예는 사실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안 되고 북한이나 중국이 지금 북한의 지도자를 ICC 회부하기에 동의할 가능성도 없고 다만 그렇다면 그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제 ICC에 회부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다만 제 생각에 이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것이 비현실적인 얘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지금 유엔 총회 과거에 그 유고슬라비아 특별재판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 국제사법재판소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 같은 문제로 이제 다툼이 있었던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전에 유엔군이 파견됐던 것도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니고 총회 결의에 의해서 자발적인 유엔군의 파견이 유엔 관련군들의 군사병력의 파견이 있었던 것처럼 총회와 기타 이제부터 다시 유엔 총회 그리고 인권이사회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포럼을 통해서 다만 제일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북한의 행위가 더 이상 단순한 인권 유린이 아니라 반인도 범죄자들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걸 자행하는 사람들이 반인도 범죄자들이다라고 하는 기반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특별재판소의 경우에는 보면 시에라리온하고 캄보디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 형사재판소의 경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과거에 9.65 루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운영하는데 대강 연 2억 불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엔 예산의 한 6분의 1 정도씩 이 돈을 썼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이 경제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제 박사께서는 이 총회를 통한 특별재판소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서도 이 북한 인권 침해자, 가해자에 대한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크리미널 저스티스 메커니즘에 호소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이런 공고를 했습니다. 그 하나의 방식은 물론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방안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게 강력히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뭐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거는 결국은 유엔에는 총회라는 또 이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있고 전 유엔 회원국 구성되는 이 총회에서 우리 사회자 신각 장관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캄보디아의 특별재판소가 총회 결의에서 설치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방안까지 암시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이 COI라는 그 기관이 설치가 되고 또 COI라고 의해서 보고서가 나와서 국제형사재판에 의한 소추 처벌까지도 지금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로 나오게 된 데는 NGO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 아까 ICNK라고 하는 그 국제 NGO가 있고 그 전에 또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라는 또 우리 한국의 NGO가 여러 단체들이 구성됐습니다. 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인권 최고대표, UNHCHR이라든가 뭐 거기 또 각국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로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끌어낸 성과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유엔 총회에서 만약에 이런 특별재판소 설치가 된다는 구상을 갖고 NGO들이 나서면은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런 방향 노력을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분위기가 성숙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권이사회에서 이번에 COI 보고서가 나오고 했는데 총회에서의 이 총회에서 매년 11월에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이 총회 결의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북한인권 사항에 대해서 범죄라고 하는 것이 또 명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신병이 확보되어야 된다. 가해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될 경우에 앞으로 그 시기가 언제일지 다 가늠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목표를 향해서 국제사회가 NGO들이 또 관계국이 협력하면서 나간다면은 이런 그 가능성은 ICC에 제소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 가운데 하나 주요한 요소로서는 현장에 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어떤 조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외의 NGO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높은데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어느 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해부터 지금 이제 COI가 활동을 끝내고 활동했던 기록들을 어느 한 장소에 이렇게 두고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거를 뭐 서울에 둘 것인지 아니면 뭐 일본도 뭐 유치를 하려고 했고 또 뭐 태국에 둘 것인지 아니면 제네바에 둘 것인지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UNOHCHR은 뭔가 이런 활동들을 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주로 이제 침해 기록들을 수집하는 거는 탈북자들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활동이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또 그 조직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 또 어떤 그런 남북관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저는 이제
아까 그 책임성 규명 문제에서 그 국제 형사 재판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가해자들의 그 이야기들은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그 인권의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책임이 그냥 뭐 예를 들어 국가보위부의 그 최고 그 책임자 아니면 뭐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 이런 식으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들이라서 실제로 이거에 대한 형사 재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징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의 그런 그 문제점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압력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북한 당국이 그 단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해야 될 그런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얘기하면서 그런 협의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남북한의 화해 차원에서 어떤 인도주의 의제를 갖고 협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홍 교수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히 향후에 그럼 어떻게 NGO들의 무브먼트는 뭐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편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5년 정도 뭐 탈북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뭐 북한 인권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엔 그 이번에 COI 그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카이브나 다큐멘테이션 센터는 서울에 한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의 많은 단체들, 시민단체들, NGO 단체들, 또 정부 기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선 바로 이곳에 아카이브 그 다큐멘테이션 센터가 있어야 그 바로 몇백 킬로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억지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큐멘테이션 센터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바로 중국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고 이제 많은 회의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적어도 중국의 시각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계속적으로 또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있고 또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동시에 자료 축적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북한에 대해서 얽혀 있습니다. 뭐 핵 문제도 있고 인도적 지원 문제도 있고 인권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반인도 범죄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다른 식의 컴프로마이즈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출발하고 또 항상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문제는 또 다른 각도의 사실을 우리 예, 앞에 두 분은 한국에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 북한 인권 침해 그 증거를 확보하고 그런 어떤 아카이브를 만들고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은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한 간의 관계로 환원이 돼버려요. 저는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와 북한, 유엔과 북한, 국제인권규범과 북한의 관계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 보편적 가치의 차원에 접근해서 인류의 양식,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접근하고 해결을 추구해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남북관계로 환원되고 그래서 한국으로 빠져라. 한국을 계속 안 그래도 지금 남북관계 경색되어 있는데 저는 이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태국이라든가 BT 문타펀드가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정현 박사님. 바로 직전 논의된 내용은 아니고 아까 유엔 총회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간단히만 첨언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유엔 COI 보고서랑 인권이사회에서 권고를 한 거는 아무래도 안보리의 역할을 강조를 해서 ICC로 관할권이 없으니까 북한이 당사국이 아니라서 관할권이 없지만 ICC로 안보리가 직접 회부를 해줘라. 퍼머넌트한 코트로. 아니면은 에드웍 트라이뷰널을 포머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처럼 만들어라. 즉 강제 조치, 인포스먼트 액션으로 안보리가 역할을 해주기를 권고를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총회의 역할은 사실 여론항기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브리드 코트는 총회 결의로
한 적도 있지만 그 근본이 되는 것은 그 영토 국가 간의 어떤 양자 조약 같은 걸 통해서 나중에 총회에서 승인해주는 그러한 정치적인 효과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총회가 어떤 구체적인 유엔의 액션을 이렇게 강제할 수단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제로 총회 결의를 하더라도 오늘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의 그 투표 현황을 봐도 찬성, 반대, 기권 생각보다 기권이 그래도 10나라 정도 나온 거 보면은 반대도 6나라. 그러니까 총회에서도 분명히 제3세계 국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형사처벌 자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유엔 안보리가 안 되는데 총회 쪽이 더 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사 책임에 대한 결론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문식 교수님. 예. 그 실제로 이번에 인권이사회에서 나온 그 내용들, 결의사항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 말씀 나오신 것처럼 상당히 실제적인 과정에 들어가면 좀 난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우리가 차치하고 제가 보건대는 이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과 같은 이런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문제의식과 관심을 넘어서서 지금은 이제 COI와 이번에 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책임 추궁과 처벌까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로 발전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북한이 그동안에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면요. 남쪽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콧방구도 안 낍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제안하는 거 콧방구도 안 끼죠. 그러나 적어도 유엔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 인권의 현실적인 점진적인 개선을 위해서라도 유엔을 선두로 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처벌 요구와 책임 추궁에 대해서 굉장히 타당하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 계속 수위를 높여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수위를 높여서 북한에게 부담을 주고 북한으로 하여금 그 당국자로 하여금 그런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 스스로 조금 덜하게 하도록 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지 실제 그 김정은을 잡아다가 형사잡혀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출 때는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추궁이라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정치적 부담을 줘서 북한 스스로가 좀 인권 탄압을 덜 하도록.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이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 UPR이라든지 이런 거 나와서 하는 걸 보면 물론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조금씩 나아지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심히 변명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해명하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그 동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자기들이 외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죠. 부담스러운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좀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북한 인권의 해결은 그런 국제사회 유엔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구의 구체적인 일관된 관심이 북한으로 하여금 조금 더 나아지게 하도록 해주는 거고, 결국에 가서는 북한 체제의 민주화를 통해서만 이게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체제의 민주화라는 것은 외부의 압박과 개입으로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내부의 구성원들 스스로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결국은 이제 민주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가서는 그런 민주화를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는 이제 이런 국제기구의 계속적인 관심과 문제 추궁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문식 교수님께서 아주 사실은 이제 제3주제하고도 관련돼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근본 목적은 그걸로 해서 뭐 어떤 해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북한이 변해야지 됩니다. 북한 인권의 제1차 당사자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입니다. 거기에서 역량이 생겨나고 인권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기 전에는 외부에서 아무리 영향을 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북한에 대한 연계, 인게이지먼트와 또 한편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압력, 그것이 뭐 비단 네이밍 앤 쉐이밍이라는 그 유엔 인권 이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외부 세계에서 영향력을 계속 주는 것이 이렇게 맞물려 가야 우리가 의도하는 북한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엔 이번에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그 다음에 인권이사회의 결의, 이 두 가지의 아주 오랜만에 그 획기적인 그러한 국제사회 조치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는, 우리 정부와 또 우리 민간 NGO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관해서 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 교수님 하셨으니까 우리 홍 교수님부터 좀 리드오프 해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그 COI의 결과에 대해서 그 시민사회나 뭐 NGO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질문은 거꾸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GO와 시민사회들이 그간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UN 차원에서의 이런 변화와 그다음에 COI의 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NGO와 뭐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분들과 이제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아까 우리 재성화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UN 인권위원회, 그리고 UN 총회, 그리고 이런 곳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COI 결과에 관한 반인도 범죄의 그리고 특히 그 정치범 수용소의 철폐, 그리고 피납자들과 납북자들에 대한 해결, 기타 아주 긴급한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근데 뒤에도 말씀 나누지만 사실 그 우리나라가 아까 우리 그 재성화 교수님께서 그 아카이브 센터를 서울에나 한국에 두게 될 경우 이제 그 오히려 그게 그런 그 정치적인 문제로 이해돼서 더 활동이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마이클 커비 그분도 얘기했듯이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이 너무 낮다. 그래서 그런 낮은 관심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나라 사회에 우리에게 그런 센터가 주어져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계속 해야 하고, 우리들 자체의 어떤 인식도도 제고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다음 타겟은 첫째,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아카이브 센터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그런 구축에 있어서 유엔과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정하고 뭐 기술 협조를 서로 간에 교류하는 것, 그것이 될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에 대한 압박, 이 북한인권법의 통과와 같은 것, 그리고 북한인권법은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들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실질적인 어떤 변화나 다양한 형태의 사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따라서 북한인권법뿐만 아니라 그 후 지금 COI의 결과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행을 어떻게 입법화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다음번 행보를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